이제 곧 연말이군요. 연말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계획을 했었는데 요새는 굳이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조금 행하기가 섣부르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저를 위한 조금 정신 집중 겸 또 지식을 통해서 머리에 조각 모음, 생각 조각 모음을 시작할 겸 2장 진행해 보겠습니다. 2장 탄생. 세상이 처음으로 연구한 장면을 얻다. 1820년에서 1840년 사이. 요즘에는 사실 그 연구한 장면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곁에서 진행되고 있죠. 사실 조금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그 완벽한 지식이나 논문 또는 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가 아닌 이상 대강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의 이제 정점의 끝에서 과연 무엇이 맞느냐,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다수는 그 과정만 스쳐서 그냥 가늠할 뿐이지 궁극에 그게 결론이 뭔 데까지 도달할 여력이 없거든요. 제가 서두에 그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은 사진이 무엇인가 정말 그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현실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족들과 생일이나 뭐 중요한 날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에 사진 찍는 거, 뭐 친척들이랑 또는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같은데 여행이나 그런데 놀러가서 이제 사진 찍고 어디 가서 뭐 랜드마크나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고 사실 그런 거는 기쁘고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 사진 찍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어쨌든 그 남기고 싶은 순간을 찍는 건데 이게 개인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지점에 이르게 되면 사실 첫 번째로는 누군가가 이미 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뭐 AI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것만을 통해서 먼저 선점하겠어 해도 사실은 그 생각은 이미 그 누군가가 했었더라고요. 없는 이유는 굳이 그들도 그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멈췄던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선점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 맥락은 그 사진이라는 현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 자체가 가치 있고 위대해야 하다는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지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냥 혼자 뇌내망상 그동안 배워왔던 사진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뭐 정리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긴 한데 뭐 그런 이론서나 지식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사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이라는 것은 그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술의 원근법을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먼저 생성이 되었고 역사적인 위인이나 뭐 기록할 만한 사건, 장면들을 그 예술적이거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순간을 찍으면 공교롭게도 사진도 그 예술적이거나 역사적인 사진이 돼요. 그 역사적이거나 유명한 탑스타나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을
찍는다면 사진도 동일하게 그 역사적인 가치 있는 인물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의 99.99라고 표현하지만 100% 실체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막 왜곡한다거나 다르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기록만으로는 동일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행복한 사진이고 괴로운 순간이 있으면 괴로운 사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 있으면 역사적인 사진이고 그냥 일상적인 순간이 있으면 일상적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술적이고 정말 뛰어난 무언가를 찍기 위해서는 일단 원론적으로는 예술적이고 뛰어난 뭔가의 순간이 내 앞에 있거나 뭔가의 피사체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사진가의 앞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거는 그 뒤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 기술적인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해보고, 사실 그런 걸 다시 생각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스스로도. 사진의 탄생은 발명이라기보다 공기의 사건이었어. 기술은 조용히 익어가다가 기술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죠. 1839년에 세상 한복판에서 불꽃처럼 터졌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풍경을 그리지 않아도 됐고 얼굴은 초상이 아니라 증거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얼굴을 단순히 신기하게 기록이지만 표현의 범주에서 말 그대로 증거의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증 사진처럼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세상은 어쨌든 유동적이잖아요. 여기서는 182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사진이 실험실의 은밀한 요리에서 세계적 열병으로 번지는 사진이 실험실의 은밀한 요리에서 세계적 열병으로 번지는 과정을 시대의 숨소리까지 포함해서 풀어볼게. 첫 이미지가 남긴 충격, 니엡스의 너무 긴 아침, 1826년에서 1827년 무렵. 사진의 첫 생존한 성취로 자주 언급되는 건 조제프 니엡스가 촬영한 뷰 프롬 더 윈도우의 그레스야. 아휴, 발음이 안 좋아. 잠깐만요. 이게 나지. 전문성이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View from the window at Le Gras. View from the window at Le Gras. 구글 번역해봤습니다. 야, 카메라 옵스큐라로 들어온 상을 주석 컴퓨터판 위? 퓨터는 뭐야? 컴퓨터가 아니구나. 퓨터인가? 모르는 게 참 많군요, 제가. 구글. 초반부터 이게 내 지식이 아니니까, 내 지식이 아닌 거는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퓨터 또는 백납은 그릇이나 펜던트를 만드는 금속의 일종이며 주석과 납의 합금이다. 전통적으로 주석의 함량은 80-90% 정도이며 안티모니, 구리, 비스무트, 납을 더하기도 한다. 땜납도 비슷하긴 하지만 땜납은 주석 함량이 약 60%이기 때문에 훨씬 불에 잘 녹는다. 무슨 금속 물질인 것 같네요. 들어온 상을 주석 퓨터판 위 비투멘, 아스팔트 계열 코팅에 굳혀 남기는 방식이었지. 밝은 부분은 굳고 어두운 부분은 용에 대해 씻겨 나가면서 이미지가 생기는 구조.
그니까 약간 약간 은박지 같은 거를 입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조각이나 그런 것처럼. 조각이 아니라 판화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노출 시간이야. 전통적으로 약 8시간 노출로 설명되지만 니앱스의 기록을 바탕으로 며칠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돼. 즉 이 사진은 한 컷이 아니라 며칠짜리 태양의 흔적이야. 순간의 미학이. 근데 우주적 시간으로 8시간도 찰나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 시간이란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거니까. 2. 동업이 낳은 폭발. 니앱스와 다게르. 그리고 1833년의 빈자리. 니앱스는 결국 다게르와 손을 잡고 둘의 협업이 사진의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 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자료에서 반복돼. 니앱스가 1833년에 사망한 뒤에는 다게르가 그 실험의 바통을 이어받아 더 실용적인 결과로 밀어붙이게 돼. 같이 하던 누군가가 사망하고 자기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여기서 벌써 사진사에 첫 번째 논란 씨앗이 뿌려져. 누가 진짜 발명자인가? 니앱스의 선행이 있었고 다게르의 공개와 확산이 있었지. 이 질문은 이후에도 사진 역사에서 반복돼. 기술만큼이나 이름이 중요해진 순간이야.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니앱스인데 완성시킨 사람은 다게르예요. 니앱스가 없었으면 다게르는 그거를 완성시킬 수 없었을 테고, 또 다게르가 없었으면 그 완성시킬 수 없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넓게 보면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 뭐 지금 2025년에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이미 뭐 문자나 기술, 뭐 AI, 컴퓨터 이런 생산 기반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 마련된 뭐 진행형이긴 하지만 생성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연구 업적을 노벨상으로도 받았고,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걸 활용했다고 아예 뭐 컴퓨터의 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너무 비약적인 게, 비약까지는 아니고 조금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허 같은 경우도 어떠한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을 했다가도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거에 쓰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특허 출원이 되잖아요.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뭐 개인적인 소설을 저작권에 등록된 게 한 20개가 좀 넘기 때문에 한 12년, 14년 전에 다 등록을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떠한 시리즈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성형 AI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짝 좀 얘기를 하자면, 생성형 AI는 저는 사실 많이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좀 회의적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합법적이지만 편법인 검색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더 정교해지고 유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테면 이미지 창작이 한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케이팝의 연예인 스타일의 뭐 인물을 생성하고 싶어요. 근데 저작권이나 인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작권이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의 세상에서는. 특히 한국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뭐 공공장소에서도 그게 조금 더 좀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구 밀집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제 살아가는 문화적인 현상에서 겪고 있는 뭐 현 시대의 그런 실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현재 뭐 그게 팩트이니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팩트에 빗대어서 떠올려 보자면 그런 거죠. 결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돌 그룹을 검색을 해요.
방금 제가 단어 떠올렸던 것처럼 생각이 안 나서 그 검색을 해서 누가 나와. 근데 특정 그룹을 검색을 하면 그 특정 그룹만 나오죠. 근데 뭐 K-팝 남자 아이돌 그룹을 하면 남자 아이돌 그룹이 조금 더 장황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물론 그 중에서는 더 유명하고 더 오래 센세이션하고 유명했었던 아이돌 그룹이 먼저 뜰 확률이 더 많이 뜰 확률이 높죠.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특정 멤버 한 명을 검색하고 싶어.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쓸 수 없죠. 근데 생성형 AI는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구조, K-팝 아이돌 하면 K-팝 아이돌 구성이 나와요. 근데 그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봤을 때는 뭐 모자이크나 블러로 뭉개져서 나오는 건데 지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지들이란 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계 프로그램이 해석을 해서 한국에 있을 법한 K-팝 아이돌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그룹을 치면 그 그룹과 또 비슷한 컨셉의 톤 앤 매너를 지닌 그룹 비슷한 뭐 4인이면 4인, 뭐 7인이면 7인 이렇게 나와요. 해당 멤버에 대한 특색을 또 입력을 하면 그 해당 멤버에 대한 특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검색이랑 시스템은 같아요. 같은데 검색은 실존하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없고, 생성형 AI라는 것은 그런 거를 토대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색이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걸 내가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편법이자 합법으로 적용이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래 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제가 제 발등을 찍는 거일 수도 있는데, 왜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이게 10장을 뽑으면 신기해요. 그리고 100장을 뽑으면 너무 편리해요. 근데 이게 1000장 만장을 뽑으면 그 레파토리가 눈에 익으면서 어느 정도 그 나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인간이,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문명과 지식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학습을 했었던 것을 다시 인간이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인간이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이게 주제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걸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나 그런 데 논란도 있었고, 그게 실제로 논란이 될 만한 주제이기도 해요. 결국 그 최초의 학습된 씨앗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더 학습된 뭐 그 활용된 뭐 만화라는 기법, 뭐 색칠을 칠한다는 뭐 연필 발명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거 사실 인간 역사에 아예 온전한 창작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여기 허용되는 건 그 미술의 도의적인 잣대와 법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도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악법이나 편법을 한다? 안 되잖아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도리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기를 깨는 미술은 미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뭐 그런 학살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예술이고 예술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막가긴 했지만 결국 뭐 쓰레기를 길거리에 뿌려가면서 그걸 멋지다고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쓰레기 결국 다 치워야 되고 그렇다는 주의죠. 저도 사실은 여기는 이제 조금 사진가라면 민감한 주제이고 모두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초상권에 관해서라면.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이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생성형 AI는. 근데 그거를 이미지를 생성하는 순간 그건 어쨌든 생성형 데이터라는 이미지가 발현이 되죠.
꼭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사진이라는 걸 봤을 때 그걸 단순히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요. 근데 찍으면 그건 사실 사진은 아니에요. 찍는 순간은 사진적인 가치를 지닌 혹은 사진적인 가치보다 더 유용하고 편리한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미지죠. 근데 사진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름이나 저 이걸 고리타분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웹소설이나 디지털 문자는 문자의 역할을 하고 문자의 역할보다 더 유용하고 더 넓은 바운더리에 행하는 현재의 도구이지만 사실 그거는 디지털 그 텍스트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약간 태블릿으로 본다면 책이 아니죠. 그것은 핸드폰이죠. 그리고 태블릿이죠. 그 핸드폰과 태블릿이라는 도구로 글자는 아니지만 그 글자의 특성을 지닌 디지털 문자를 이제 우리가 그 문자라는 실제 그 경험을 토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인터넷에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진짜 작가라면 이거는 그냥 조금 논지를 뒤뜬 그냥 약간 넌센스 풍자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400자 그 원고지에 써야 진짜 문자예요. 직접 손으로 편지지나 뭐 원고지 이런데 직접 써야 그게 진짜 문자지. 우리가 쓰는 건 키보드에 타이핑을 해서 이진법 1과 뭐 0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컴퓨터에 그냥 그 화면이 모니터에 변환돼서 나오는 디지털 코드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눈으로 보는 문자는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타이핑은 글자를 쓰는 행위는 아니다. 타자를 치는 행위다. 하지만 그 치는 행위가 널리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떻게 솔직히 항상 그 문자를 직접 손으로 써요. 그건 불가능하죠.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굳이 이론적으로 파고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도 그럼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거를 인화하면 무엇이냐? 물론 인화죠.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인쇄에 가깝고 디지털 사진 또는 디지털 인화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완벽한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물론 사진은 맞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가공되고 변형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놔야 나중에 크게 또 다른 뭐 제10예술, 11예술, 12예술 사진의 정의 더 뒤에 그 밑에 더 추가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기에 있어서 이런 규정이 처음에 완벽하게 재단되는다기보다는 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그 규정의 잣대를 정해두면 나중에 이게 모호한 규정이 왔을 때 그거를 구분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뭐 이건 그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하고 이게 그거고 기계 그거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뭉개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것이 이제 왔을 때 규정하기가 정말 모호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 디지털은 사실 그 디지털 그 CF 카드에 메모리 카드에 그냥 저장된 데이터에 불과하고 그걸 읽을 수 있는 뭐 리더기나 요즘 모니터 자체 다 되죠. 어쨌든 읽을 수 있는 그 모니터나 컴퓨터나 뭐 약간 태블릿 PC 같은 게 없으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인화를 하면 디지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읽어서 나온 거. 저는 그게 사진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원론적인 그 원시적인 그러니까 원시적인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원론적인 인화실에서 붙여진 사진이라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제가 몇 번 부연 설명하는 거는 지금 쿠션 멘트입니다.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핸드폰으로 웹소설이나 뭐 이런 뭐 SNS를 보는 글씨는 맞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핸드폰이다. 책이 아니다. 글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다. 그 글씨의 모양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다. 사진도 당연히 실제를 찍은 거기 때문에 그게 실존성도 존재하고 그걸 뭐 기록이나 다큐멘터리나 증거로도 다 쓸 수 있지만
사진이라는 그 인화된 그 바운더리보다는 진화됐다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인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규정을 다르게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다는 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드린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디지털 이미지에서 인화를 했어. 일단 그럼 그거는 이제 뭐 퉁쳐서 일단은 사진이에요. 액자를 끼우면 이제 그걸 걸 수도 있고 이제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전시를 한다. 그럼 전시회에 이제 포함된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걸 스캔을 한다. 스캔본을 하면 다시 디지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생성형 AI를 돌려서 영상으로 또 변환을 해. 그럼 이제 그거는 사진을 매개체로 토대로 재료로 한 생성형 디지털 이미지 소스를 활용한 또 영상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영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동영상이죠. 움직이는 상이니까. 어쨌든 디지털 영상이 돼요. 그 동영상을 다시금 재생을 시키면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재생되는 뭐 그걸 반복 재생해서 한다면 이제 지속적인 그런 영상 매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딱 한 번 하고 이거 지워버릴 거야 하면 이제 그런 소모되고 또 휘발되는 하나의 어쩌면 행위예술이 될 수도 있겠죠. 영상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결국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어떠한 매체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니앱스가 그거를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듭을 지은 다게르가 그 이름을 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후에는 우리가 20년 전, 20만 년 전에 유인원과 뭐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뭐 일부 사랑니는 퇴화되고 뭐 꼬리뼈는 짧아지고 뭐 평균 신장은 좀 더 커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조금 잠정적인 눈에 띄진 않지만 진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인원이야. 20년 전 유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화성에 가서 뭘 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현대 2025년에 인류가 한 게 아니라 현대 2025년에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최초의 두 발로 걷기 시작한 20만 년 전 유인원이 이룩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이제 매듭을 지는 사람이 이름이 중요해진 순간이 이제 그 거머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결국에는 후세에 남고 그 존재했었던 거를 다시 뒤틀 수도 있고 재정의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기록은 이제 뒤로 밀려나고 현실에 계속 쓰여지고 진행형이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3. 1839년 세상이 뒤집힌 공기 다게르오타입의 발표. 이제 조금은 진도를 빨리 나가볼게요. 왜냐면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3인데 이제 10까지 있어요 이게. 근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세상이 뒤집힌 공기의 다게르오타입의 발표가 무엇일까요? 1839년 1월 7일 프랑스 학술원에서 다게르의 사진 결과물이 공개되며 사진이 공적 무대에 올라선다. 약 185년 정도 흘렀네요. 그리고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정부가 권리를 매입하고 연금 형태로 보상한 뒤 그 과정을 사실상 세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확산이 시작돼. 프랑스에서 이거를 보상한 다음에 공개를 한다. 프랑스가 시작이었나요? 신기하네. 근데 원래 예술의 정의도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예술의 정의 제가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아했었거든요. 뭐 제1예술 건축, 2예술 조각, 3예술 미술, 4예술 음악, 5예술 문학, 6예술 무용, 7예술 영화, 8예술 만화 애니메이션, 제9예술 게임, 그리고 제10예술은 제가 방금 게임이라고 했나요? 제9예술은
제8예술 사진, 제9예술, 9예술이 뭐였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진짜 돌대가리 다 됐구나 내가. 아, 이걸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달달 외웠는데. 제9예술이 진짜 이거 너무 당연히 아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단기성 치매인 것 같아요. 그 현대병. 제6의 예술은 음악, 문화음악, 여기까지는 맞았고, 제7예술 영화, 제8예술 사진, 그 다음 제9예술이 만화구나. 아, 영화 만화. 그럼 제10예술이 게임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요리는 필수 의식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이라서 예술보다는 실용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외됐고, 게임도 그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영화 같은 복합적인 그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보다 어쩌면 조금 더 추가되었을 수도 있죠. 그 게임이 존재하는 스토리 모드나 오리지널 그 플레이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영화처럼. 근데 동시에 게임은 그 이제 시나리오를 깨고 나서 대결을 하는 스포츠성이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유명한 롤이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산업성과 스포츠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처럼 진짜 거대한 산업이 되었잖아요. 그 누구도 이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술성에선 좀 멀어지죠. 왜냐면 축구를 예술이라고 하진 않지만, 물론 그 축구의 수준은 예술이지만 거대한 그 실용적인 산업성이 돈이라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예술이라는 가치에서 정반대에 먼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신예술은 뭐 크리에이터나 그 크리에이터 자체가 생성하는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또는 그 직접 생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위예술, 그거 아니면 제 그 디지털을 소재로 한 그 아트가, 그러니까 시각 예술이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죠. 미술, 사진, 디지털. 근데 아직 그 될 거라는 그 가능성만 있었지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상 지금은 11, 12 이렇게 계속 쭉쭉 나가면서 논의가 좀 세계적으로 되고 예술가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뿌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제는 그냥 유명하고 그냥 잘 이제 노출되고 어쨌든 그러면 유명해지면 저도 그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알고리즘의 선택이 돼야겠죠. 그게 예술이죠. 사실은 어쩌면 저는 그 그냥 세상이 알아주는 콘텐츠들도 예술적 범주에 들어간다 생각해요. 예술 당연히 축구 선수도 그 행위 자체가 예술적이죠. 근데 단순히 돈이 섞였다는 것 때문에 구분이 될 뿐이고. 얘기를 갑자기 조금 많이 하게 됐네. 어쩌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예술에 대해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다만 영국 쪽은 특허가 걸리면서 예외가 생기고, 그 특허 구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리처드 비어드가 라이선스 권리를 통제한 것으로 정리돼 있어.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영국이 좀 더 괜찮으려나요? 그 예술을 취급하는 의식이나 사진을 취급하는 의식에 있어서 그냥 이건 진짜 개인 한 명의 생각입니다. 이때부터 사진은 발명품이 아니라 유통품이 돼. 기술의 문제가 곧 법과 돈의 문제가 됐고, 제가 얘기한 게 나오네요. 근데 저는 원래 이 주제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은 태어날 때부터 산업이었다. 4. 사람이 찍혔다라는 충격. 텅 빈 거리 속 2명. 1837년에서 1838년. 다게르의 잠시만요. 왜인지 아시겠죠? 번역기를 찾으러 갑니다. 왜냐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Boulevard du Temple.
그렇다고 합니다. Boulevard du Temple. 사진은 사람이 찍힌 최초의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거리 자체는 붐볐을 텐데 노출이 4분가량 필요해 움직이는 것들은 사라졌고 오래 서 있던 구두 닦기와 손님만 남았다는 설명이 따라붙지.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진의 운명을 예언해.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남을 수 있는 것만 남기는 매체야. 이거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메시지네요. 움직임은 지워지고 정지한 존재만 남는다. 맞아. 5분 동안 찍었어도 그 안에서 주구장창 움직이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정적인 물체만 남죠. 와, 그러네. 어쩌면 수동적일 수도 있겠네요. 동영상이 유동적이고 움직임은 지워지고 정지한 존재만 남는다. 그게 사진의 잔혹한 선택 방식이었어. 5. 고정의 결정타. 허셜과 하이포 그리고 포토그래피라는 단어. 1839년 초기 은염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은연할 때 뭐 중독 같은 거 안 됐나? 빛을 보면 계속 변한다였지. 이 문제에 가장 강력한 열쇠를 준 인물로 존 허셜이 자주 언급돼. 그는 1819년에 티오황산 나트륨이 은염을 녹여낼 수 있음을 발견했고 1839년에 이 물질, 당시 하이포, 이 물질을 정착 픽스 용도로 쓰면 이미지가 영구화될 수 있다고 다게루와 탈보트에게 알렸다는 기록이 있어. 또한 포토그래피라는 단어 자체를 1839년에 만들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같은 핵심 용어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정말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그래도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거티브, 사진의 원판, 음화. 네가필름이란 사진기에 사용되는 일련의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말하며 네가티브란 그 필름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면 플라스틱 필름 위에 생기는 이미지며 이미지의 밝은 부분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어두운 부분이며 가장 어두운 부분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밝은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사진은 그 필름이 검정색이고 빛을 이제 쐬면 흰색이 되잖아요. 밝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미술은 일단은 그래도 그 흰색 컨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거잖아요. 색을.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사실 사진적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 먼저 얘기한다면 흑백이 아니라 백흑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백흑 사진이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거에서 존재하게 하는 거니까 미술적 그걸 뒤틀어서 백흑 사진이라 해야 되지 않나. 빛? 왜냐면 빛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흙이 나오는 이상 조금 헛소리였고요. 그 색깔에 대한 것도 제가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조예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게 맞나? 포지티브는 사진 분야에서 여러 의미를 가진다. 포지티브 사진의 두 가지 주요 정의에는 포지티브 스페이스와 포지티브 필름이 포함된다. 포지티브 필름이나 이미지에서 색상이 원본과 동일하게 표현된 상태. 이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그냥 필름 그 상태일 때고 포지티브는 이제 인화할 때 그 원래 사진 색상이란 걸 표현하는 거네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나는 까먹고 있었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썰이긴 한데 드디어 개인적 썰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사진관에서 일을 좀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그 경험이 한 몇 년 쌓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실내 스튜디오나 이제 조명 활용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능숙해졌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익숙해지긴 했거든요. 항상 그걸 막 하루에도 몇십 팀씩 촬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론 한 번에 딱 책 공부해가지고 저는 학원에 안 가고 책 읽고 61점으로 그 필기 따고
실기는 제가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좀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기는 제가 4번 만에 붙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빵점, 두 번째 56점, 세 번째는 59점, 네 번째 60점으로 이렇게 어쨌든 혼자 자력으로 이제 그 사긴 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래픽 자격증도 이제 고등학교 때 땄죠. 학교에서 조금 이제 혜택을 받았죠. 내가 왜 이 자랑을 했지? 왜 이 자랑을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걸 그때 제가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 좀 정말 좀 열심히 했는데 이제 61점 60점 통과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있어야 나중에 뭐 작은 사진관이라도 열 수 있으니까 일단 따놓긴 했는데. 6. 다게레오타입의 본질, 유일무이한 거울, 그리고 위험한 현상. 다게레오타입은 은도금된 금속판에 상이 직접 생기는 방식이라 네거티브가 없어 복제가 어렵고 한 장이 사실상 유일본이야. 좋네. 이거는 팔면 비싸게 팔리겠네요. 그 판화하고 비슷하네요. 판화 맞나? 왜 판화 말고 다른 단어가 또 있을 것 같지? 옛날 학교에서 판화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 판화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판화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막 글씨를 이제 그냥 그대로 파가지고 찍는 거랑 그걸 제외해서 도장처럼 주변을 파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게 막 지우개 같은 걸로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거 파는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정교하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그거 조각과 미술의 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판화라는 개념이 2.5 또는 2 또는 3 아니면 2-2 예술, 3-2 예술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네. 이게 파트에서도 할 얘기가 조금씩 계속 생기고 있어. 또한 포토그래피 만들고, 즉 사진은 발명가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착시키는 언어와 화학이 합류하면서 비로소 사회로 나올 수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빛으로 관측하고 그 미러가 없는 미러리스 도 사진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정착시킨다는 언어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착시키겠다는 그 과정과 화학 물품이, 어쨌든 디지털 이미지도 그 디지털 프린트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비로소 완성된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 일단 그 시대는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의 시대는 뭐 디지털로만 존재해도 혹은 홈페이지만 있어도 저는 그 자체로도 인정하고 존재한다고 저도 여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고전적인 사진도 정말 그 뼈대로 따지고 있지만 생성형 AI를 그 누구보다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뛰어남의 척도가 아니라 그 먼저 나가는 선도주자의 그룹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아마 그 생성형 또는 그걸 쓰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6. 다게레오타입의 본질. 유일무이한 거울, 그리고 위험한 현상. 다게레오타입은 은도금된 금속판에 상이 직접 생기는 방식이라 네거티브가 없어 복제가 어렵고 한 장이 사실상 유일본이야. 그래서 초기 다게레오타입은 이미지이기 전에 물건이었어. 도장처럼 보관함 케이스 유리 덮개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유물처럼 다뤄졌지. 예전에는 막 신문도 막 찍어가지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위험도 품고 있었어. 다게레오타입은 수은 증기를 이용해 잠재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가 핵심인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수은 증기가 작업 환경에 축적되면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된다는 경고가 분명하게 정리돼 있어. 사진이 빛의 예술로만 보이기 쉬운데 태생부터 화학 공정이기도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당시 사진가는 예술가이면서 공업자였고 동시에 위험물 취급자였어. 이쯤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딕션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혀가 너무 넓거든요. 혀가 되게 넓은 편이라서 딕션도 안 좋고 예전에 막 볼펜 물고 발음 연습도 하고 그 아나운서 분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발표하는 걸 또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 말하는 그 수강도 제가 짧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 그 한계와 그 부족한 점을 여실히 너무 깨달았어가지고 녹화해 놓은 걸 직접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스스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내가 뇌에서 생각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리를 듣고서 듣기가 스스로도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써놓고서도 내가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뉘앙스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 뜻을 유추할 뿐이지 단순하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그 전달하는 능력은 제가 진짜 최하인 것 같아요.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위험도 품고 있었어. 다기레오타입은 수은증기를 이용해 잠재 이미지를 현상하는 단계가 핵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독 안 되나 중독이 될 수 있는 그게 많았네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수은증기가 자고 환경에 축적되면 심각한 건강 위험이 된다는 경고가 분명하게 정리돼 있어. 사진이 빛의 예술로만 보이기 쉬운데 태생부터 화학 공정이기도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당시의 사진가는 예술가이면서 공업자였고 동시에 위험물 취급자였어. 제가 이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어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한때 초기에 3D 프린트가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그 뉴스나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완화가 뭐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든지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에 좀 유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왜냐면 너무 집중해서 만들고 제작하다 보면 좀 등한시할 수 있으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몸에 해로운 걸 이제 축적되면 안 되잖아요. 7. 영국의 반격 탈보트 복제 가능한 사진의 길을 열다. 1834년에서 1841년 중 다게르오타입이 금속판의 유일본이라면 탈보트의 길은 복제였어. 탈보트는 종이 은염을 써서 포토제닉 드로잉 실험을 하다가 노출 후 바로 보이지 않아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탈보트는 종이 은염을 써서 포토제닉 드로잉 실험을 하다가 노출 후 바로 보이지 않아도 잠재 이미지가 남는다는 점과 이를 약품으로 현상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발명이 아니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1841년에 칼로타입 공정을 특허로 등록했고 이는 네거티브에서 여러 장을 뽑을 수 있는 세계를 열었다고 매트가 정리해. 중요 포인트는 여기야. 다게르오타입이 선명함을 무기로 잡았다면 칼로타입은 복제 가능성을 무기로 잡았어. 사진이 신문, 책, 아카이브, 제도 속으로 들어갈 미래는 사실 이 복제성 쪽이 더 깊이 연결돼. 다만 여기에도 논란이 생겨.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확산을 늦추기도 하잖아. 영국에서 특허와 라이선스 문제가 사진 확산의 길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계속 따라다녀. 특허는 기술이 보호하지만 동시에 확산을 늦추기도 하잖아. 어쨌든 영국에서 이 사진이 무분별한 게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나 법적 체계를 조금 느리지만 구축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8. 이친 선구자의 항의. 이폴리트 바야르, 나는 익사했다. 1839년, 1840년. 보통 1800년대에 사진이 발명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30년대 후반 40년대가 구축되는 그 시기에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사진 역사는 이상할 정도로 승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바야르는 그 그늘을 대표해. 그는 양화, 포지티브 이미지를 종이 위에 직접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고 1840년에 익사한 남자로서의 자화상을 만들어. 나 물하고 좀 안 좋은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텍스트를 덧붙였다고 게티가 정리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진은 탄생 순간부터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인정 경쟁이었거든. 인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었다. 현대와 똑같대. 지금 현대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인정 욕구가 제가 강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막 이거 나 막 제발 막 인정해줘 막 이런 결핍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인된 인정을 조금씩은 받아두어야, 물론 제가 부담 없는 바운더리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만 끝나면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너 뭔데? 라고 하면 그러게요 저는 뭘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 뭔데? 하면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곳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 이제 그때는 말을 섞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조금 쌓았거든요. 올해에도 커리어를 정말 상당 부분 많이 쌓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커리어를 남발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자랑하려고 쌓은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 그대로 대화하고 싶어서 쌓은 거거든요. 뭐 그걸 막 엄청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더 썼다고 볼 수도 있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로또 이론인데 로또는 당첨되는 방법이 너무 쉽거든요. 진짜 쉬운 게 로또 당첨이에요. 근데 전제가 붙어요. 850만 분의 1이잖아요. 850만 장을 사면 100% 당첨이 돼요. 근데 그걸 다 살려면 모든 당첨금의 막 몇 배 되는 돈을 써야 당첨이 될 수 있겠죠. 한 장씩 사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걸 기계를 일주일 동안 뭐 몇십 개 풀로 돌려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850만 장을 사면 100% 당첨됩니다. 그것처럼 그 기업에서의 수지타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의 그 이득을, 그게 가치가 됐건 뭐 인정 욕구가 됐건 뭔가 결과를 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게 200만 원,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짜리 뽑는 거 쉬워요. 일단 첫째,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이 생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200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안 하면 100만 원에 2배 되는 200만 원이 내 수중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 2배에 되는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근데 50만 원을 제가 지금 뭐 투자나 이런 쪽에 전 진짜 완전 문외한이고요. 그냥 진짜 완전 그냥 문외한인데 그냥 제 일반적인 그냥 인생을 살아온 한 명의 사람은 그냥 일반의 평민으로서 얘기하는 그냥 제 관념이에요. 이게 또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진이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력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요. 어찌됐든 50만 원으로 투자해서 100만 원 가치를 한다면 그 절반으로 이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낸 거고, 그 20만 원, 10만 원을 한 거라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재료값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적게 들어갈수록. 근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아싸리 8, 9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그 결과 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5만 원이나 10만 원 투자하고 몸이 인건비로 더 고생해. 몸이 한 150만 원, 200만 원은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정 경쟁이었고, 사진의 역사는 발명사이면서 동시에 크레딧의 정치학이야. 이거는 좀 명언이네요. 사진의 역사는 발명사이면서 동시에 크레딧의 정치학이야. 9. 초상사진의 폭발과 렌즈의 혁명. 패치발 렌즈 1840년. 초기 사진은 노출이 길어 인물을 찍기가 고역이었지. 옛날 우리나라에서 왕님들 찍을 때도 막 6시간 이상 걸렸다고 했죠. 근데 그림 그려도 보통 그 정도 빨리 그려도 걸리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초상사진이 진짜 산업이 되려면 노출이 줄여야 했어. 노출을 줄여야 했다?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했다라는 뜻 같네요. 그 전환점으로
1840년경에 패치발 렌즈가 자주 언급되고 스미스소니언은 이 렌즈가 초상이 이상적이며 노출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해. 패치발 렌즈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의식 없이 귓속에 이제 속에 경 읽는 것처럼 지나갔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패치발 렌즈. 패치발 대물 렌즈 또는 패치발 렌즈는 사진 역사상 최초의 인물 대물 렌즈, 초점거리 160mm입니다. 이 방법은 1840년 빈에서 슬로바키아 수학 교수 요제프 패치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 피터 비렐름 프리드리히 폰 포이틀랜더가 제공했다. 보이그틀랜드 회사는 1840년 패치발을 대신해 최초의 패치발 렌즈를 제작했으며 이후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엔나의 과학기기 제작자 칼 디칠러도 패치발 렌즈를 생산했다.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금방 또 지워질 내용이기 때문에 보이틀랜더 패치발 대물 렌즈는 혁명적이었으며 사진 역사상 최초의 수학적으로 계산된 정밀 대물 렌즈로서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물 렌즈라는 게 계속 강조되는 거 보니까 렌즈 구경이 크기 때문에 빛을 그만큼 더 빨리 수율하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개념인 것 같네요. 사진 역사상 최초의 수학적으로 계산된 정밀 대물 렌즈로서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패치발의 렌즈는 두 가지 새로운 특징을 도입했습니다. 첫째, 이전 렌즈보다 더 빨라져. 최대 조리개가 1대 3.6이었습니다. 1839년 다기레오타입 카메라 렌즈와 비교했을 때 패치발의 설계는 빛을 모으는 능력이 22배에 달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1분 미만의 노출 시간을 가진 몇 시간에서 1분 미만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1분이면 찍을만 하죠. 그리고 이게 또 구닥다리일 수도 있지만 그 사진 이론으로 봤을 때 그 빛이 조리개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수율이 이거 조금 한번 이거는 재밌는 주제라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조리개 밝다? 조리개가 밝다, 빠르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보통 빠르다고 표현하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빛 자체는 사실 이게 왜냐면 이건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쿠션 멘트를 잘 깔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리개가 크다, 빠르다. 근데 빠른 렌즈라고는 사실 안 하죠. 조리개가 넓거나 큰 렌즈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론은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빛이 뭐 100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리개가 좁으면 일씩 100이 필요하니까 되게 느리면서도 적잖아요, 빛이. 근데 그걸 뭐 10으로 하자면 10을 10번만 하면 100이니까 빠르면서도 넓잖아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빛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일단은 지닌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물론 빛도 좀 특색에 따라서는 영향을 줄 정도로 다르긴 하지만 이를테면 가스불의 온도가 1단, 2단, 3단이 당연히 물을 끓는 속도가
화력이 더 크죠. 1단보다 2단이, 2단보다 3단이.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그 가스를 빨리 빼는 그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스렌지에서 나오는 파란 불꽃이 온도가 한 1450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불꽃에 가스를 태우는 습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1단의 가스도 1450도고 3단의 가스도 1450도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 온도는 동일해요, 사실상.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이긴 한데 이게 정말 그 아이러니야, 넌센스예요. 면적이긴 한데 가스를 빨리 빼내는 그 태우는 그 불의 화력이 커진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 온도가 1600도, 1700도, 1800도 이렇게 뭐 더 빨간 불꽃이나 노란 불꽃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의 온도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빛도 뭐 넓다, 더 크다 표현해도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 빛을 수율하는 속도로 계산하는 게 원래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이건데 저도 그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빛을 받아들이는 게 크다 넓다라고 표현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요즘의 시대에선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면 요즘 뭐 필름 감도, 사실 뭐 필름 감도 신경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순간광이나 조리개 셔터 스피드 블러 처리 나고 하는 게 다 실내에서 필름 카메라로 속도 얼마 안 나오는 옛날 오래된 듀레이션 뭐 그런 것도 막 뭐 기껏해야 뭐 160, 200이 최대였을 때 그때 이제 시절에는 필름 감도가 중요했겠죠, 당연히. 근데 요새는 그냥 감도 올려도 뭐 노이즈 그렇게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사라졌죠, 사실상. 많이 도태되고 사라졌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ISO 50이나 100이 더 또렷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학적으로는 그게 또 맞겠죠, 원론적으로는. 근데 우리 눈으로 이제 구별하는 시기는 조금 이제 흘러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미러리스가 DSLR보다 나쁘냐 좋냐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2000 한 18, 19년? 근데 20년도 이제 초중반에 기술력이 이미 바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제 썰이긴 한데, 단순히 미러리스가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러리스 시장판이나 투입된 뭐라고 해야 되지? 금액이, 그러니까 시장판에 파이가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왜 그러냐면 DSLR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투자했는데 미러리스는 뭐 한 1조밖에 투자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성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디지털이 그걸 뛰어넘었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그때 배웠을 때도 과학 현미경이, 제가 얼핏 알았을 때 과학 분야가 굉장히 수준 높고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막 렌즈도 비싸고. 근데 과학 현미경이 한 10만 배율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론 배울 때. 근데 점자 현미경은 100만, 100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원론적인, 물론 렌즈를 쓰는 입장에서는 동일하지만 바디 자체 DSLR이나 핀이나 디지털로 갔을 때는 미러리스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거는 사실 견해라기보다는 그냥 과학 이론이고 팩트죠, 이제는. 근데 이제 전환하는 시기에는 라인업이나 쌓여왔었던 디지털 센서 판형 자체가, 그러니까 라인업이 되게 좁았기 때문에 수준이 좀 낮았었던 거죠. 요즘은 전기차가 이제 뭐 디젤이나 이런 걸 뛰어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동일하잖아요, 성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차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이제 과도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2020년, 21년이라면 이렇게 또 말하기 조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이미 기술력이 이제 확연하게 나눠진 후에 이제 렌즈도 다 DSLR용으로 나오고 바뀌었잖아요,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SLR의 한계적 성능은 그게 완벽하면서 떨어지는 결여에 의한 미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서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는. 왜냐면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표현되는 모니터나 핸드폰이
화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이날을 뭐 손바닥 엽서 크기만큼 하냐, 얼마나 좋은 그 컬러 재질을 또 맞춰서 실제 인화되는 품질에 맞춰서 뭐 A4 용지만큼 하냐, 벽면만큼 하냐, 뭐 아니면 뭐 진짜 더 크게 엄청 크게 인화를 하냐, 몇 미터짜리를, 뭐 거기에서도 갈라지고, 또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뭐 난시나 근시가 있어가지고 이미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 없이 그걸 보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또 시력도 2.0 넘어야 정말 그 온전한 디지털 화질을 보는 것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 뇌 신경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막말로 마이너스 시력을 가지고 그 아주 수준 높은 뭐 몇억 화소, 뭐 2억 5천만 화소 뭐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온전한 복원을 해가지고 뭐 필름 원본 그걸 한다고 해도 원래 안경 쓰던 사람이 안경이 없으면 그 안경도 5년 전, 10년 전에 맞춘 조금 다시 교정이 필요한 안경을 쓰고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 그 해상도 로스가 더 크게 생기거든요. 기술력에 카메라 바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따지는 그 로스보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피곤했을 때, 뭐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심리적인 걸 차치하더라도 그냥 안경 쓴 사람이 안경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지거든요. 가까이 있는 돋보기 안경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 안경이 있을 수 있고, 멀리서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일상에서는 또 안 쓰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냥 이상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같이 사진이라는 그 이론 분야에 도달하다 보면 같은 시대를 또 살아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비슷한 생각에 도달하게 돼요. 만약에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100%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 생각을 존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그냥 거기까지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뭐 더 이제 여기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 손해겠죠. 그러니까 제가 감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군가가 조언하거나 팁을 하면 일단은 뭐 반발심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게 사람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자신의 본연의 나라는 존재의 그 자각과 자존감, 그런 게 너무 쉽게 때때로 바뀌어서 오늘은 나고 내일은 너고, 그리고 글피는 또 다른 사람이고, 뭐 또 그 뒤에는 미래에 나고 과거에 나고, 이렇게 자아가 너무 손쉽게 바뀌면서 생각의 전환도 빨리빨리 휘둘리고, 너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손해거든요. 근데 너무 또 바뀌지 않는 것도 내 손해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경험상 의외로 한 열에 6개의 훈수가 저한테 도움을,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에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야 왜 아는 척해 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그걸 충족시키니까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경험들이 꽤 있어서 저는 그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청개구리 같은 습성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뭐 독고다이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정체성이나 고유성,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를 시간이 흐르고 아니 가만 보자,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따져봤을 때 뭐가 좋은지는 그래도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잣대나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제 사실 그 사진 찍을 때 모토도 그 이제 뭐 고객들이나 뭐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저게 더 좋아요 하면 어쩔 수 없는 여력이 없어서 시간이 촉박할 상황에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좀 더 고생을 하든지 좀 약간 조율을 하거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뭐 돈을 받는 쪽이라면 클라이언트 입장에 맞춰서, 고객 입장에 맞춰서, 뭐 제가 돈을 쓰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제 마음대로 다 해도 되죠. 물론 그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하면서 해야겠죠.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촉박한 작업 환경을 많이 안 겪어본,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풋내기 아마추어라 그런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면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우유부단하게 뭐 10번의 그런 촬영
그 각도에서 촬영 컷에서 그럼 이렇게도 해볼까? 알았어. 그럼 저렇게도 해볼까? 이렇게는 작업이 안 되겠지만 한 열에 한 두 번 정도는 이건 이렇게 가야 돼. 단호할 땐 단호하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 맞춰줄게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그 A컷의 그 순간이 있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내 말이 맞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야 그럼 조금 무리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다시 잡더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그래 더 나은 걸 서로 한번 조율해보자. 저는 이쪽에 약간 그 유도를 많이 발휘하는 편이에요. 아싸리 얘기가 나오지 않는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서 너도 포기 못해 나도 포기 못해 하는 부분에서는 그 로스를 차라리 빼고서라도 그 부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그래? 그럼 우리 그 조금 불필요한 거는 그냥 제끼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내가 원하는 것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해줘야 된다.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제대로 맞춰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 열의 여섯은 상대가 주장한 게 더 좋았던 때가 있었고 한 열의 넷 정도는 그래 내 말이 맞지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더 비중이 적었고 둘 다 해서 좋았던 적이 더 많았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90이 이제 나왔네요. 얘기를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조금은 살짝 텐션이 높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9. 추상사진의 폭발과 렌즈의 혁명. 패치발 렌즈. 아까 얘기한 건가? 1840. 초기 사진 노출이 길어 인물을 찍기가 고역이었지. 그래서 추상사진이 진짜 산업이 되려면 노출을 줄여야 했어. 했네. 죄송합니다. 이 지점부터 스튜디오 문화가 폭발해.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처음으로 소유하기 시작했고 가족 앨범과 신분 증명의 세계가 서서히 열려. 이때부터 사진의 전성기가 열리기 시작하죠. 10. 두 장의 결론. 사진은 1840년대에 이미 지금의 모든 질문을 품었다. 맞는 것 같아. 2025년 12월의 질문에 이미 1840년 다 했어. 1820년, 1840년, 1820년에서 1840년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거야. 빛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화학이 그것을 붙잡았고 사회가 그 이미지를 권력과 산업으로 바꿨다. 빛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빛은 원래 존재했죠. 화학이 그것을 붙잡았고 사람이 이제 그걸 정말 절절하게 욕망했어요. 사회가 그 이미지를 권력과 산업으로 바꿨다. 이거를 이제 뿌리 잡기에 체제를 갖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 사진은 계속 같은 논쟁을 반복해. 진짜인가, 정착과 신뢰, 누구의 것인가, 크레딧과 저작, 얼마나 퍼질 것인가, 복제와 유통,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가, 기술과 윤리. 다음 3장 예고. 3장은 유리판 시대, 전쟁과 기록의 기동성, 그리고 대량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넘어가. 사진이 개인의 기념품을 넘어 국가, 전쟁, 제도의 눈이 되는 구간이야. 3장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2장은 끝났습니다. 사진에 어떻게 보면 정말 탄생의 본질이 2장에서 나왔고요. 항상 이런 생각을 누구든 하잖아요. 내가 그때 뭐뭐 투자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뭐뭐 해가지고 뭐뭐 이래 했었더라면, 만약에 사진이 처음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혹은 그 시대에 갈 수 있었더라면 막연한 상상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생성형 AI의 그 현재 과도기가 그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 그 시대예요. 뭐 사진보다는 빠르게 변화할 테니까 뭐 한 5년? 뭐 10년 5년? 그때 뒤에 내가 그 10년 전 5년 전에 뭔가 했었더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존재하는 장르이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사진이라는 장르가 또다시 시작일 수도 있다. 제가 생성형 그 AI를 가지고 뭔가를 창작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이미지든 영상이든 음악이든 그 외에 여러 가지건 뭐든 간에 결국에 그 궁극의 퀄리티를 추구하다 보면 도달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 내가 그냥 직접 해버리는 게 낫겠다.
직접 그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돈만 있다면, 시간만 된다면 음악 직접 하는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낫겠다. 직접 내가 촬영하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트코인이나 NFT가 확립된 세상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니까 좀 논외일 수도 있고 그게 정확하게 이렇다 규정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현대의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생성형 AI는 허구이고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네이버 지도 같은 데에서 자기 건물,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이나 주소를 검색해서 나오면 주소가 떠요. 그럼 거기에 뭐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도 열람 가능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내 집이면 내 이름이 써 있어요. 그건 사진이에요. 현실에 존재하는 그 부동산 명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세자가 그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네이버를 예를 든 거는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체하는 거를 대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실제 부동산 그 거리명 주소 찾아가서 건물 앞에 서가지고 하는 건 너무 원시적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가상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혹은 지구와 똑같이 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가 아니야. 근데 그 새로운 공간에 내 이름이 아닌 다른 닉네임 아이디 생성한 사람이 부루마블처럼 그 집을 소유를 했어. 근데 그렇다고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건가요? 그 사람 집이라고 그 가상 공간은 되겠지만 거기에 이름 써져 있는 건 현실에서는 아무 그 소용이 없거든요. 정말로 부동산 전체가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시스템이 생겨서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나 그 구글 어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현재 존재하는 세상을 토대로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냥 비슷하게만 해놨는데 거기가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이름이 아니라 뭐 일지매로 했어. 그럼 그 일지매 사람이 주인이라고 현실에 그게 바뀌진 않잖아요. 정말 진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어가지고 거래해가지고 그 내역 받아서 법원에 등록하고 돈 낼 거 내고 싹 다 정리해야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아무리 대충 못 찍어도 현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뭐 미술이나 그리고 특히 생성형 AI는 특히 그건 허구거든요. 아무리 실제와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생성형 AI가 가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를 소설적 그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사진을 어디 블로그에 올렸단 말이에요. 검색이 될 수 있는 공간에 그걸 올렸는데 생성형 AI가 뭔가의 오류로 인해서 그 사진하고 똑같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그 시스템으로 생성이 아예 안 된 오류인지 아니면 그걸 똑같이 했는데 공교롭게 그 동일하게 나온 건지. 그래서 생성형 그 사진이랑 내가 올린 사진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크기랑 픽셀이랑 뭐 해상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가정이니까 그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토샵에 사진 2개 띄워서 교차로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 이거 그냥 내 사진 그대로 쓴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전제가 붙어요. 뭐가 붙죠? 사진에는 내가 언제 찍었는지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이제 그런 기록을 바꿀 수 없는 더 복잡하게 비트코인 같은 거나 이런 것처럼 기록을 남겨서 누구한테 판매해도 그게 판매 기록이 다 남고 원래 그 제작자가 누군지 첫 소유자가 누군지 다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진도 어떤 카메라로 언제 찍었는지 그 기록이 나와있고 생성형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변환을 했던 안 했던 지가 내놓은 거는 그냥 PNG 파일의 이미지 파일로 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이제 생성형
홈페이지에 그 기록이 남을 거예요. 언제 그게 생성이 됐다. 근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자체적인 그 시스템 검열을 거친다면, 이 과정을 또 현실적으로 한다면,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구글에 이 이미지가 있네? 그럼 그거는 이제 블러 처리가 되던지 다시 볼 수 없게 이제 조치가 취해지는 그 자체 이제 그 필터 시스템에 적용이 되겠죠. 그 실제로 음악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음계가 도도도도도 솔 이런 음악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음악이 생성형 AI로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도도도도 솔이 안 되고 도도도도도 이 라는 돼요. 그럼 생성형 AI를 뽑아낸 게 도도도도도 라, 그러니까 뭐 약칭해서 도라 라는 음악을 생성형 AI로 생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멜로디 음계가 비슷하니까 뭐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그 생성하고 이후에 진짜 창작가가 나 전에 도도도도도 솔이라는 음악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도도도도도 라 이 음악을 뒤늦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음악 사이트에 등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생성형 AI로 생성된 게 먼저 생성한 거지만 사실 그게 저도 인정하지만 먼저 생성한 게 아닌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원래 창작자가 뒤늦게 그 도도도도 라를 만들어서 뒤늦게 그 음악 사이트에 등재를 시키잖아요. 그건 자체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거는 시기와 상관없이 생성형 AI가 원래 존재하는 음악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이거 못 써. 너 불러. 아니면 삭제. 이렇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아주 극소수 겪은 사례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것이 그게 사라졌는지는 확실하게 인지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고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례를 겪은 거는 많진 않지만 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좀 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AI에 대한 과정이자 썰이었고, 사실 AI에 관련된 썰은 진짜 의미 없는 게 얘기하고 나면 다음 주에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다음 주는 좀 비약일지 몰라도 몇 달 뒤에는 확실하게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거든요. 아직까지 그 3년 동안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도 빨리빨리 바뀌고 새로운 게 생겨서. 그러니까 결론 본질은 그래도 사진은 사진이다. 진짜다. 뭐 미술도 당연히 그 사진의 예술적인 그 엄마 아빠로서 더 어찌 보면 예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있는 것도 맞는데, 디지털 NFT나 디지털 그 아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래도 현실에 존재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태양 흑점이 우수기로 폭발해가지고 디지털 기기가 다 망가져서 전기 제품이, 전자 제품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인화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되고 다 불나버려서 진짜 사진들 불타버리고 아예 그 데이터를 인공위성으로 보내가지고 계속 보관하면 그것이 또 반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가 돼 보면.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으니까 현재의 시점에서는 약간 그 정도로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떠오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긴 한데 또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회화적인 걸로 그 신분 증명을 대신했었던 게 한때 존재했었던 분야가 있거든요. 몽타주라는 그 분야인데, 정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억에만 의존한 왜곡된 존재하지 않는 회화성인데 그걸 토대로 실제 증거의 효력을 지니면서 그 수사를 했었던 시기가 존재했었죠. 아이러니긴 하지만 아이러니는 아니긴 한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넌지시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또한 언급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을 뿐이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증명해야 돼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증명시켜야 돼야만 사람들이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뭐 그거에 대한 과정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워낙 많이 거짓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한 번 더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심정으로 교차로 이제 검증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증할 시간이 있다면 하는 게 장땡이죠. 없다면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야겠고요. 그 무게를 이제 따져봐서 실리를.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한 1시간 25분 정도 가까이 떠들었네요. 그럼 3장을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또 지치네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3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렌즈의 그 빠른 렌즈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지금 다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밝은 렌즈였네요. 그 표기가. 그러니까 밝은 렌즈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빛 자체가 뭐 이를테면 강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의 속성은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근데 빛 자체가 정말로 밝아지는 거라면 밝은 렌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빛의 수율이 빨라지는 거겠죠. 뭐 불의 온도가 1450도에서 2000도, 25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같은 가스레인지나 버너에서는 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가스 성량이 그 가스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 가스의 성질이 같다면 뭐 불의 온도는 사실 그 범위가 이제 1단이냐 3단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화력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불 온도는 그대로. 그러니까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는 거다. 뭐 넓어지는 표현도 돌려서 얘기하면 맞을 수는 있겠네요.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잘 했었네요. 근데 저도 빠른 렌즈라는 표현은 살면서 거의 써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